고려군의 전략은 어땠을까요? 청야전술이 들판의 식량을 다 태우고 성에 쏙 들어가요. 미래 먹거리 식량을 다 태워서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방어한다. 극단적인 right now 수비 전술인 거예요. 거란족은 지금은 없어진 민족이에요. 과거에 거란족은 중국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은 이제 남쪽에서 농사짓던 농경민족이 있고 북쪽에서 말 타고 돌아다니던 유목민족이 있잖아요. 거란족은 말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당연히 전투력이 세잖아요. 기동력, 말 타고 다니니까 후다닥 달려와서 약탈하고 전쟁도 자주 벌이고. 그래서 거란족은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거란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전 야만스러운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거죠. 그런 거란 사람들과 고려가 27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완벽한 피날레가 강감찬의 귀주대첩인 거예요. 고려군이 여기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거란군 10만 명이 그냥 휩쓸려 버렸어요. 당시 쪼만했던 고려가 어떻게 거란군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당연히 귀주대첩이 짝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을 당연히 장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강감찬은 장군이 아니라 문관, 즉 글쟁이 출신이에요. 칼을 생전 잡아본 적도 없어. 관리 중에서 어린 나이부터 에이스로 합격해서 막 잘 나간 적도 없단 말이야. 과거 합격한 나이가 35살이에요 30대 중반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엄청난 천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사람이 고려군 총사령관이 되었잖아요. 당시 중국은 찢어져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5대 10국 시대라고 있었거든요. 5대 10국이면 숫자 합치면 5 플러스 10 하면 15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한 10대 개 나라로 찢어져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통일이 되면서 그런 잔챙이 국가들이 다 사라지고 두 개의 큰 나라만 남게 됩니다. 북쪽에 거란, 즉 요 나라가 있고 남쪽에 송나라, 이렇게 두 개의 나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요. 고려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요 나라와 송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고려의 신세는 좋게 말하면 국제관계의 핵심 국가가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래 사이에 새우등, 이런 상황인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거란은 육지를 통해서 고려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에서 송나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 가야 돼요. 거란은 가깝고 송나라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가까운 거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세란 말이에요. 게다가 거란 사람의 이미지는 어땠어요? 사람 피를 마시는 걸 좋아한대. 사람 얼굴 가죽을 벗기고 막 눈을 뽑는데,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려는 거란하고 계속 마찰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고려는 애초 나라를 세울 때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목표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의 영토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북쪽은 거란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고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만주는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당연히 만주는 지금 우리 땅이야. 거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아니야, 만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잖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지. 그러니까 거란과 고려가 계속해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거란과 고려가 충돌을 일으키는데,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와요.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침략에서 나온 사건이 유명한 서희의 단판이 나와요. 거란은 고려랑 적당히 협상을 하고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란 입장에서는 아직 남쪽에 송나라가 있잖아요. 고려를 공격하느라 몰빵을 하다가 나중에 송나라가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와 적당히 협상을 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송나라랑 고려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손 봐줘야겠다. 그래야 나머지 하나를 맘 놓고 두드려 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먼저 손봐주기로. 송나라가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항복을 합니다. 송나라를 손봤으니까 그 다음 타자는 어디예요? 고려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거란의 두 번째 침략이죠. 거란 군대 40만 명이 쳐들어오거든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고려도 처음에 그 화력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수도 개경이 점령당해요. 궁궐이 다 불타버리죠. 고려 왕 현종은 수도를 지키지 못하고 맨 땅끝 마을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고려와 거란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수도도 점령당하고 포로도 많이 잡았어요. 전투는 거란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란이 전쟁을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왕을 잡아야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거란은 고려 수도는 점령했는데 고려 왕은 못 잡았어요. 그렇다고 고려 왕을 잡으려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얘가 어디로 튄 줄 알고 잡으러 가요.
그래서 거란이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퇴각하기에는 너무 쪽팔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거란 왕이 40만 명을 데리고 고려 원정을 갔는데 제대로 뭐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대. 저거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수근수근거리는 소문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진짜 쪽팔린 일이죠. 그래서 고려도 거란을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그만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 쪽팔려서 퇴각을 못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체면을 세워주고 돌려보내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거란 너네가 퇴각하면 나중에 고려 왕이 직접 거란으로 가서 거란 왕에게 인사를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체면을 세워줘요. 거란이 그래 알았어. 약속 지켜라 이러면서 못 이긴 척 물러납니다. 그렇게 거란의 두 번째 침공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려 왕이 약속한 대로 거란에게 가서 거란 왕에게 인사를 올릴까요? 어림도 없죠. 사실 고려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뻥이었던 거예요.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 왕이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군사를 퇴각시킨 거잖아요. 못 이긴 척.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것 같으면서 욕할 게 뻔한데 그런 걸 꾹꾹 눌러가면서 퇴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 왕이 거란에 와서 인사를 해야 돼.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항복합니다 라고 해야 체면이 사는데 안 와. 거란은 고려 왕이 안 오니까 다시 손봐주러 침공을 합니다. 이게 거란의 3차 침공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거란도 심각해요. 진짜 올인해야 돼요. 고려를 2번이나 침공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란이 이번에도 고려의 항복을 받지 못하면 진짜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 엄청나게 짱구를 굴립니다. 지난번에 고려 수도를 점령하고도 퇴각했잖아요. 이유는 고려왕 현종이다. 고려왕을 사로잡았으면 게임이 끝났을 텐데 왕을 못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비진이고 고려의 산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가서 고려왕만 잡아라. 그래서 거란군은 중간 보급이나 이런 걸 다 생략하고 바로 고려 수도 개경으로 직방 달려갑니다. 고려 왕만 사로잡으면 돼. 속도가 생명이. 고려군의 전략은 어땠을까요? 청야 전술이 고구려 때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수비 전술이죠. 들판의 식량을 다 태우고 성에 쏙 들어가요. 미래 먹거리 식량을 다 태워서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방어한다. 극단적인 right now 수비 전술인 거예요. 이 청야 전술이 굉장히 지키기 좋은 전략 같은데 사실 문제는 있죠. 성에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적군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 동쪽에서 올지 서쪽으로 공격할지, 그리고 어떤 성을 공격하고 어떤 성은 뛰어넘을지 예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중요한 성의 방어력을 몰빵할 수 있잖아요. 고려랑 거란의 국경은 압록강이에요. 당연히 압록강변에 있는 요새가 쭈루룩 있고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처음 마주치는 곳이 압록강 근처 요새니까. 지금의 최전방 휴전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당시 고려군 총사령관 강감찬은 압록강변에 병력을 별로 배치하지 않아요. 왜? 강감찬은 이미 거란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란 얘네들이 왕을 잡으려고 속도전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힘을 괜히 빼고 개경으로 쳐들어가지 않고 압록강에서 힘을 빼지 않고 다 제끼고 개경으로 바로 달려가겠구나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군 게릴라 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당시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이 10만 명이에요. 얘네들은 속도, 시간이 생명이. 거란군은 그래서 앞만 보고 개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고려군이 게릴라 부대를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빠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거란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개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옆구리가 계속 옆에서 찔리니까 엄청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군이 처음부터 엄청 지쳐버리죠. 그리고 거란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고려왕이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이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개경에서 같이 죽자 전략으로 버팁니다. 왕이 수도를 지키니까 고려군이 사기가 좋아지는 거죠. 개경성을 그래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뒤에는 강감찬의 군대가 압박을 하니까 거란군은 빨리 개경을 점령하고 고령을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거란군이 버티다 못 버티고 먼저 퇴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퇴각을 하다가 거란군과 고려군이 마주친 곳이 바로 귀주. 이 귀주에서 강감찬하고 소배압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고려는 당시까지 무조건적인 수비 전략이잖아요. 들판을 싹 태워버리고 성으로 쏙 들어가는 아주 극단적인 수비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감찬은 이 수비 전략을 버립니다. 귀주 평야에서 거란군과 정면으로 맞대결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거란이 유목민족이라서 기병 전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말을 너무 잘 타. 그런데 고려는 왜 이런 거란과 정면으로 맞짱을 떴을까? 그것도 말이 너무나도 잘 달릴 수 있는 귀주 평야에서. 강감찬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거란 군대를 쫓아내면 얘네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다시 쳐들어올 거잖아요. 지금까지 3번이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여지를 남기지 않고 아예 이참에 끝내버리자. 귀주대첩의 자세한 기록이 사실 남아있진 않거든요. 근데 단서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날씨예요. 전투 중에 남풍이 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비까지 내렸다라고 하죠.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시기가 한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당연히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고 차가운 비바람, 눈발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당연히 북풍이 불어요. 근데 한반도의 겨울철에 남풍이 불면서 비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남쪽에서는 고려군, 북쪽에선 거란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북쪽에 있는 거란군은 겨울철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싸워야 했을 것이다. 고려군은 바람을 등지면서 싸우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날씨가 아마 귀주대첩의 승리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죠. 결국에 거란군 10만 명이 다 박살이 나고 2,000명만 생존을 합니다. 이 조만한 고려가 대제국 거란과 맞짱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가 중국 제국과 정면 충돌해서 대승한 사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종속된 어떤 국가가 아니라 고려가 독자적인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고려가 거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송나라까지 들고 가서 거기서 승리한 잔치를 기념 파티를 벌이거든요. 송나라도 거란에게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려가 거란을 완전히 대파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가 송나라보다 윗급이 되어버린 셈이, 거란은 반대로 완전 몰락하게 되죠. 나중에는 몽골에 흡수돼서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돼요.